오늘 제가 여러분께 무슨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정보를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규범적인 명령이나 혹은 뭐 요령 또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냥 산다는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저 사람은 삶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괜찮은 생각인지, 저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2시간 함께 하게 돼 있죠. 제가 한 40-50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시면서 기대하고 온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또 그 정도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느끼게 되는 여러 감정들 중에 가장 삶을 어렵게 만드는 감정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열등감 같아요. 제 생각에.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 그 시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매일 날이 밝는 것이 또 겁이 나게 돼요. 우리는 살면서 온갖 좋은 감정, 좋지 않은 감정, 또 밝은 느낌, 어두운 느낌을 다 만나면서 살게 되는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 중에서 최악으로 꼽는 2가지가 외로움과 열등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누구나 다 외로움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면서 살아가요. 또 다른 설레임, 기쁨, 즐거움 이런 것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근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또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 그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이제 2월 달에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한 데에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좋은가? 이런 거예요. 결론이 잘 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나서 정치를 그만하고 글 쓰는 일로 돌아와서 내가 살고 싶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는가 하면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제가 사진을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제 사진을 막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사진이요. 이게 제가 26살 때 찍힌 사진입니다. 찍은 건 아니고 찍힌 거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잡혀갔는데 재판을 받으러 법원 마당에 들었을 때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서 법원 건물 들어가는 주차장 이동로를 걸어갈 때입니다. 그때
얼굴을 한번 보려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그 주차장 출입문 그 바깥쪽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막 제 이름을 부를 때 제가 돌아보면서 인사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되게 얼굴이 밝죠? 밝지 않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몸은 묶여 있는데 지금 포승줄로 묶여 있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저때 제 마음은 참 행복했다, 기뻤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굴에 이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10년 하는 동안 내 얼굴은 어땠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제가 좀 시끄럽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일마다 좀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10년 정치하는 동안 미디어에서 보도한 저의 얼굴을 확인을 요즘 해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있어서 2003년 4월달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요. 딱 10년 전. 2003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징적인 사진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거 반대쪽. 이거는 이제 2002년도 사진. 이게 이제 제가 국회 등원할 때 사진입니다. 국회의원 선서하던 날 이렇게 라운드 티셔츠에 캐주얼 자켓을 걸치고 밑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캐주얼화를 신고 국회에 갔는데 선서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저기가 이제 야 여기가 탁구장 왔냐 뭐 이런 야유를 하는 분들이시고요. 이제 오경훈 의원이라고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선서를 대표 선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같이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얼굴로 안 보이죠. 괜히 저걸 했나봐요. 이것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얼굴이고요. 이것은 그 당시 지금은 없어져 버린 열린우리당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 속에서 152석을 얻어서 단독 과반수를 만들었던 그 당시 집권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2005년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되게 사납죠.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찍힌 사진, 그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그러면 통합진보당 작년에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표단, 공동대표단 회의를 할 때 할 말도 없고 너무 민망해서 눈치껏 갖고 있는 때의 장면. 되게 이런 사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활짝 웃거나 이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 얼굴을 미디어에 비친 제 자신의 얼굴을 쭉 찾아보니까 되게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이 분노, 답답함, 짜증, 슬픔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얼굴로 살아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보시죠?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거울은 아침에 우리가 보통 세수하러 들어갈 때 욕실에서 거울을 보고 또는 뭐 저녁에 씻을 때 욕실에서 보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늘 꼼꼼하게 외모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립글로스를 바르거나 눈화장을 고치거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수시로 거울을 보기도 하죠. 그런 얼굴 말고요. 그냥 평소의 내 얼굴. 그거는 거울에 안 비치고 스스로 생각해보면 눈앞에 그려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얼굴로 오늘 하루를 살았나. 또는 어떤 얼굴로 최근 열흘을 살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 속에서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근데 얼굴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성평등 의식이 부족할 때 생긴 속담이에요. 남자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성평등 의식이 부족할 때 얘기고, 현대식으로 적절히 고치면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왜 40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20살만 되어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제일 좋은 기업은, 제일 가고 싶은 기업, 청년들이 삼성그룹 회사던데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지금 이건희 회장의 부친인 이병철 회장이 창업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삼성그룹을 만들어 나가던 초기에는 기업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제당, 제일모직 이런 작은 소비재, 설탕이나 옷감 이런 걸 만드는,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 몇 개가 고작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전자산업으로 진출하면서 오늘날의 삼성그룹의 이제 모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일제당이나 이런 데 설탕 이런 걸로 엄청난 독점 이윤을 누린 그 돈을 가지고 전자산업으로 진출을 했죠. 그때 아직 삼성그룹이 작은 기업이던 시절, 이병철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시험을 볼 때 옆에 누구를 앉혀놓고 면접시험을 봤다는 얘기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을 앉혀놨냐? 관상 보는 사람을 앉혀놓고 신입사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도대체 왜 관상 보는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사람을 뽑았을까? 뭐 때문에 하필이면 관상 보는 사람이냐? 소문으로는 특히 이제 이병철 회장이나 삼성그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분들은 워낙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 기업 경영을 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고르려고 그랬다, 그런 해석이 널리 퍼져 있죠. 근데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처럼 삼성그룹이 뭐 1년에 막 숫자를 엄청 뽑으면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직접 기업 경영자로서 내가 면접하는 사람을 뽑는다면 저도 얼굴을 볼 것 같아요. 제가 관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뭐 때문에 얼굴을 보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는 특별히 기술이 필요 없죠. 그냥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어떤 얼굴형을 마음에 들어하고 안 들어하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얼굴을 통해서 뭘 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마음이 바람 부는 바다처럼, 여기 해양대학교도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바다가 되게 사납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앞바다처럼 마음이 고요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마음이 평온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죠.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관상을 본다는 것은 뭘 보기 위한 거냐? 심상을 보기 위한 거예요. 심상을. 사람의 마음이 왜 얼굴로 나타날까? 감출 수 있지 않나? 못 감춰요. 우리가 사람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랑 이렇게 어색하게 마주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이 딱 마주치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약간 웃는 표정? 내가 당신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표시로. 그죠? 일부러 표정을 지어 보일 수 있어요. 또 연기자들은 울고 웃고 놀라고 이런 표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은 울 때 어떻게 우냐? 정말 슬픈 생각을 한대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를 생각한대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으로, 그 감정으로 푹 빠져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슬픈 표정이 나오는. 우리의 안면 근육은요, 일종의 자율신경. 예. 내가 일부러 표정을 짓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그 감정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부러 표정을 지어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좋아서 웃는 표정과 내가 저 사람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짓는 웃는 표정은 다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장류는 일반적으로 표정이 있죠. 개나 고양이 물론 화가 나면 이렇게 콧등을 찡그리고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이런 건 있지만 안면 근육이 움직여서 표정을 만들어내지는 않죠. 그러나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보노보 이런 영장류 동물들은 다 표정이 있습니다. 영장류 중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풍부한 표정을 만들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왜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저절로 짓도록 만드는 이 안면의 잔근육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킨 걸까? 또 이게 왜 필요했을까? 또는 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을 놀라운 수준까지 발전시켰을까? 이른바 안면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발전시켰을까? 그건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었죠. 대개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시대에 100명 내외의 작은 혈족 집단 또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일상적으로 호혜적인 교환을 하는 동맹자들, 이웃의 동맹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집단에서 수십만 년을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은 현대인으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대화를 해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PR을 구분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도록 만들어졌고 내가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서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면 빨리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격을 안 받죠. 그 상대방의 얼굴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읽어내면 곧바로 대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읽지 못하면 당하는 거니까.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정교한 안면 표정과 그 인식 기술을 우리가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로움, 또 소외감, 분노, 짜증, 두려움 이런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 부정적 감정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면 배려, 연대의식, 기쁨, 즐거움, 황홀감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그것이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또는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좋을지를 판단할 때 어떤 논리로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종합적으로 내 자신이 나의 삶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길은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살면서 그런 아주 긍정적인 감정, 행복한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얼굴을 하게 되는가를 함께 좀 볼게요. 여기가 좀 밝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실 거예요. 이 사진은요 멕시코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작가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우연히 기차 옆을 지나가고 있는 말을 탄 남매로 보이는 아이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탄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앞에 오빠로 보이는 아이는 다르죠, 얼굴이? 두 사람의 얼굴이 많이 다르죠? 앞에 오빠는 저 눈길에 경계심이 느껴져요. 두려움, 경계심,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뒤에 탄 여자아이는 그냥 행복해요. 저 뒤에 여자아이의 얼굴이 순수하게 놀이에 빠져들었을 때 순수하게 놀이에서 느끼는 아주 즐거운 감정
그것이 얼굴에 그냥 나타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앞에 오빠의 얼굴은 왜 저럴까? 오빠는 말을 몰고 있잖아요. 뒤에 여동생이 타고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옆에 기차가 지나가고 말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오빠는 말을 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눈 속에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얼굴은 뒤에 탄 여자아이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놀이에 흠뻑 빠졌을 때 누구나 저런 표정을 짓게 돼 있죠. 여기 조기축구 하는 친구들끼리 축구 시합하다가 멋진 골을 넣으면 되게 저런 표정이 나옵니다. 저는 남자라서 여학생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놀이를 하다가 그 놀이가 재미있고 잘 돼 나갈 때 그때 저절로 저런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놀이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표정이고요. 이거는 좀 잘 안 보이네. 불을 좀 더 끄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연인을 바라보는 진짜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는 얼굴이거든요, 이게. 네, 제가 이 느낌을 보여주는 사진을 찾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나오는 러브스토리 사진들을 다 들춰봤는데요. 이렇게 생생하게 그 느낌이 나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느낌은 아무리 연기를 해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의 표정은 안 나오는가 보다. 이건 보통 사람 남녀의 사진인데 상상만 하십시오. 이 남자분의 친구가 사진작가인데 친구의 웨딩 사진을 찍어주고 나서 좋은 사진 몇 개를 블로그에 올려온 걸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 사진은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예. 어떤 사진인지 짐작되시나요? 어떤 장면인지? 저 뒷모습이 보이는 군인은, 남자는 베트남 전쟁에서 총을 맞고 포로가 되었다가 6년간 행방불명 상태로 있었던 공군 장교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협상을 거쳐서 귀국했습니다. 군영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의 표정이었죠, 앞에가. 네,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격렬한 감정 표현이에요. 저게 기쁨,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의 기쁜 감정, 이런 것을 알려줄 거고요. 이 사진은 어떤 기업의 헌혈 사진입니다. 앞으로 한 달쯤 지나면요, 미디어에 저런 사진이 또 나올 겁니다. 해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그냥 해변 복장을 하고 헌혈증을 들고 찍은 이 젊은 직원들은 그냥 연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에 누워있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이 회사 사장님이시거나 전무님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팔에 붉은 바늘이 들어가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안 피가 500cc가 빠져나가는데 누구인지도 모를 어떤 사람에게 줄 피를 자기 몸에서 뽑아내면서 저렇게 웃고 있죠. 저는 저 얼굴은 연출한 얼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저 기쁨은 뭐죠? 저 즐거움, 저 느낌.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타인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어떤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때 느끼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해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냥 학교에서 뭐 요청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결심해서 하는 자원봉사를 해본 분들은 그 자원봉사를 했을 때 느끼는 기분을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대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넉 장의 사진을 봤는데요. 첫 번째 본 것은 놀이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표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의 기쁨. 그 사랑의 대상이
첫 번째는, 두 번째 것은 연인이었고, 세 번째 것은 가족이었어요. 이 네 번째 본 사진은 연대 입범을 말해주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가 빠졌죠.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이 세 가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20대 초반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인데 표정이 안 보이죠? 이 사진은 고층 빌딩 유리 외벽을, 특수 강화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외벽을 청소하는 남자로 추정되는 두 노동자의 일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높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우리는 저 두 노동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또는 일당을 얼마를 버는지, 가족이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가족이 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여가 시간이 있으면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죠. 그래서 저 두 사람의 유리외벽을 청소하는 노동자가 어떤 표정으로 일하고 있을까? 예.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중립지역을 빼고 나면 매우 즐겁게 일하고 있다. 1.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일하고 있다. 2.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일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에서 나타난 그런 얼굴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떨 때?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저기 유리외벽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까 우리가 본 사진처럼 그렇게 활짝 웃고 황홀한 표정으로 기쁘게 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경우일까? 아마도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저 일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경우. 가능하죠, 그것도? 시시하게 땅바닥에부터 일하는 건 너무 시시해. 저 정도 높은 데 올라가서 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매 순간 스릴을 맛보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게 나는 좋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어렸을 때 희망이 암벽 등반가 또는 빈벽 등반가가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기 알프스에 가서 무슨 아이거 북벽을 탄다든가 히말라야에 가서 무슨 얼어붙은 폭포를 오른다든가, 이런 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그 대신 서울에 있는 엄청난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에 매달려서 유리 외벽을 타고 내리면서 그 기쁨을 맛본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일이 매우 즐거울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표정을 지을 수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일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할 만은 하지만. 그런데 일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저 일은 다른 노동에 비해서 좀 위험한 일이어서 일당이 좀 셉니다. 일당이. 이 일 자체는 힘이 들고 위험하고 그리고 그닥 즐겁지는 않으나 내가 여기서 번 돈으로 뭘 하지? 라고 생각할 때 이런 딸이 있다든가, 이 돈으로 우리 딸한테 이걸 해주면 우리 딸이 이런 표정을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이런 연인이 있다든가, 또는 이런 가족,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든가, 또는 여가 시간에 여기서 번 돈의 일부를 들어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만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일을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 첫째, 이 일이 나한테 즐거운 일은 아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즐기는 놀이도 별로 모르겠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걸 쓰는 기쁨도 나는 모른다. 그냥 다른 일을 하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이 매우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되게 우리 삶은 뭘로 채워지냐 하면, 일, 첫 번째가 일.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일에 써요.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시게 되면 사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눈 떠있는 시간의 4분의 2 정도를 일과 관련돼서 보내게 돼 있어요. 만약 일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운 일인 경우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눈을 떠있는 시간의 반 이상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 일이 나에게 매우 괴로운 것이라면, 그럼 눈 떠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이 이미 괴로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2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평생 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찾아나가는데 기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삶의 두 번째 은연은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에게가 사랑받는 것. 세 번째는 노는 거예요. 노는 것. 뭐 요즘 잘 놀아야 일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 안 하면 놀지 말아야 돼요? 물론 잘 놀면 일도 잘할 수 있겠지만 노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연대입니다. 연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내 사랑을 찾고 내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즐기는 놀이를 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활동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때 느끼는 기쁨, 이것은 이타적인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네 가지로 채워져야 한다가 아니고 실제로 이 네 가지로 채워집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 놀이, 사랑, 그리고 연대,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그러면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하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대합하느냐,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나이 때 내 삶을 어떻게 설계를 하지, 어떻게 꾸려나가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때 고민했던 것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그때가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시던 시절인데요. 그 아버지 박 대통령은 제가 말을 막 배울 때 대통령이 되셨어요. 제가 두 돌이 되기 전에 권력을 잡으셨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일 때까지 계속 대통령이셨거든요. 18대 동안. 그리고 그 김재규 경호실장이 총으로 쏴서 죽지 않았다면 그 뒤로도 10년 이상은 더 대통령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 삶만 설계하면서 살기에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길 가는데 어떤 덩치 큰 남자가 힘없는 사람, 여자 애들을 패고 있는 걸 봤다, 우리가. 근데 그 남자 덩치가 최홍만 선수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말리려고 대들었다가 한 대 맞으면 어디 부러질 것 같아. 제일 좋은 방법은 112에 전화하는 거죠. 빨리
경찰서에 여기 사람 패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이거 저 사람 잡아가라고 말려주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요. 그 경찰이야. 패는 게. 그럼 대책이 없죠. 되게 우리가 봤던 상황, 그런 상황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눈질끈 감고 내 일이 아니니까 지나가느냐, 아니면 저거는 나쁜 일이니까 달라들어서 한번 엉겨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노동조합 만든다고 사람 잡아가두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사람 잡아가두고, 유신체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영구 집권을 하는 체제였는데, 그 유신체제를 비판하면 긴급조치 위반이 되게 돼 있었고,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 허락 없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긴급조치 위반이 되게 돼 있었어요. 긴급조치를 비난하면 또 긴급조치 위반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눈질끈 감고 지나가면 좀 인생이 편할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늙어서 생각하면 되게 비겁할 것 같더라고요. 내 청춘이. 그래서 같이 덤벼봐야 이기지 못할 거는 너무 뻔하다. 맨주먹으로 무슨 학교 안에서 유행물 뿌린다고 그게 바뀌겠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너무 비겁할 것 같아서, 야, 이거는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가야 된다. 한 대 얻어 터져가 갈비뼈 부러지더라도. 그래서 그때는 한번 소리 지르면 징역 3년이 기본이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독재, 타도, 민주쟁취 이런 거 한번 하면 딱 1분간 외치고 잡혀가면 징역 3년이던 때였어요. 판사들은 징역 3년을 정찰죄로 때리고, 법정에 그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나와서 판사의 발언을 일일이 녹음하고 기록할 때예요. 데모를 해도 언론에 보도 한 줄도 안 나올 때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비겁한 청춘을 보내기 싫어서 그냥 어디 부러질 각오를 하고 대드는 거 말고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비겁해지든가 어디 부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별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도 별로 없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냈는데 20대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하게 되고 닥치는 대로 살게 되었는데, 뭐 지금도 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경찰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패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남들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자기 삶을 잘 설계하고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도 가능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맺을 때가 되는데요. 제 강연을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이에요. 얼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루 종일 어떤 얼굴을 하고 사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얼굴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내가 그래도 지으면서 산다 이러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내 자신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살고 있다면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대로 쭉 살아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지난 일주일간 한 번이라도 저런 표정을 내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약간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대의 삶은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상황이죠.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제는 20살이 넘어서 내 삶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 자신이 해야 되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서 나타나는 감정, 자기 얼굴 표정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나에게 즐거운 일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운 일.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사람들의 통념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지만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 그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스펙 쌓느라고 요즘 청년들이 바쁘대는데요. 스펙은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스펙은 기능을,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뭐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나 이런 거요, 테스트 점수 이런 거는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영어 구사를 얼마나 하는가를 말해주는 인덱스예요. 그거에 불과하죠. 진짜 스펙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나에게 즐거운 어떤 일, 그 일을 적어도 남들만큼은 잘하면서 살아야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능을 익히는 거예요. 목수가 되려는 사람은 톱이나 대패 사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톱질 대패질을 잘 못하면 아무리 목수 일이 즐거워도 그 사람은 목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 나에게 즐거운 일을 찾고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적어도 남들보다 더 잘하면 더 좋고 적어도 남들만큼은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익혀나가야 될 시기가 20대 초중반의 시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 놀이, 연대의 기쁨을 함께 배합해서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삶을 설계하고 그 삶을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고 결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가고 아무리 이름이 널리 알려져도 그 삶은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삶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잣집 손자가 부러우세요 혹시? 부러우세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국제중학교에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잖아요. 그 아드님이 이재용 사장인가요? 뭐 30대 나이에 벌써 사장이 됐는데 대한민국 제일 부자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자기가 제일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지금 중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아빠가 이혼해서 할아버지라고 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넣었어요.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딴의 성적을 깎아내려서 순위를 바꿔서 입학했다가 지금 자퇴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되게 안 돼 보여요. 저 아이의 인생에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 대한민국 최고 부자의 손자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남들이 못 가는 학교를 다니고 외국 유학을 가고 젊은 나이에 회사에 임원이 되고 또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받고 다 그럴 거예요. 그것이 행복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운일 따름이죠. 거저받은 것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 전부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전부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다 달라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만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의미라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많은 제약 조건 속에서 내 스스로 찾은 길, 내 스스로 설계한 인생, 그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나갈 때 지위가 어떠하고 재산이 어떠하며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렇게 산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다음에 태어난다면 좀 다르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이미 살아버린 삶도 훌륭한 삶이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세상과 하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을 다 살고 떠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최상의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최선을 다한 삶이었고 주체적인 삶이었다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나이에 꼭 해야 할 일, 나에게 즐거운 일을 찾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로 제 강연은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는 자신을 지식 소매상이라고 호칭하시면서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선생님의 책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다음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집필하실 예정이신지 또 앞으로 어떤 책을 쓰고 싶으신지랑 또 선생님 책 내용 중에 혼인한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이성으로서 매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배우자분께 어떻게 매력적으로 어필하시는지 또 이상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청춘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책 소개는 뭐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냥 제가 한 개인으로서 삶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감정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냥 세상 살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요. 지금 후속 작업하는 것은 이제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한국 현대사의 책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해서 한동안 잊혀졌던 옛날 현대사 책들이 막 팔린다는 뉴스를 보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열풍이 식어버렸다 이런 뉴스를 보고 지금 청년들이 읽을 만한 한국 현대사 책이 별로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아온 한국 현대사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책을 지금 작업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뭘 낼지 모르겠는데 최근 관심을 가진 거는 요리,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또 정을 나누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요리에 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일 흔하게 만들어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책 내용 중에 이제 혼인하고 나서도 배우자에게 이성으로서 어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제가 주례를 몇 번 정도 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직접 혼인을 하는 경우에만 제가 예외적으로 주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꼭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놓은 고기는 밥 안 준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인하기 전에도 연인 사이였을 때도 이 진짜 남녀 간의 감정의 교류 어떤 사랑의 느낌을 제일 많이 가로막는 것이 소유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거다 이거요. 내게 아니거든요. 미안하지만 내게 아니거든요. 그 혼인한 부부도 갈라서려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고요. 법적으로 갈라서지 않아도 부부 아닌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혼인하기 전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다. 이 남자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라이벌 심리를 가지고 후회를 계속할 수 있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하냐? 좀 약간 좀 사생활이라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정치하는 동안에는 그런 거를 참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최근에는 영화관에도 자주 다니고요. 예,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면 다 좋아해요. 예, 그런 아주 작은 이벤트들 같은 거죠. 하는 거 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 저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혼인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큰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혼인하기 전인 연인들 사이에서도 저도 뭐 연애 박사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존중 같아요. 존중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벤트보다는 예, 어떤 사랑의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때그때 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멍청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예, 어떤 형식으로.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상업학고 문정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강의 시작하시면서 하신 가장 와닿는 단어 중에 외로움이랑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이랑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는 과정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불가피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들 머릿속에 화두로 잡고 있는 게 머리가 시키는 삶인가 아니면 가슴이 시키는 삶인가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 자신의 꿈이란 머리가 시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의 외로움이 채워지려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데서 채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스스로도 어떤 삶이 제게 진정 원하는 삶인지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자 앉아서 뜻한 바를 외쳐야 되는데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앞을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외로움을 견디면서 머리가 시키는 삶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가슴이 채워지는 외로움이 채워지는 평안한 삶이 내가 진짜 원하고 즐거워하는 삶인지 그 답이 땀을 좀. 네, 이 질문을 예측했던 건 아닌데 마침 적절한 사진이 있어서요. 좀 앞에 글을 한번 펴보시죠. 이제 외로움, 고독에 대해서인데 이게 진짜 이제 우리 삶에서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질문 형식은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혼자 있다고 고독한 건 아니거든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또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노상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이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가 있고, 그죠? 산양떼 중에서 풍부하고 떼어져서 무리에서 혼자 이제 소외된 어린 양이 지금 공격 대상이 되어 있고, 저렇게 잡아먹어야 칩 하나 펴보면 살죠. 이것이 자연의 먹이사슬의 일부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생존 경쟁, 먹이사슬, 포식자, 피식자,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런 단어들이 그냥 떠오를 거예요. 별다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진을 다른 것 하나 보여드리죠. 이 사진 아무 사진 설명 없이 10초 동안만 이 사진이 주는 느낌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아 보시죠. 뒤에서 있는 건 독수리입니다. 앞에는 흑인 여자아이가 지금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냥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잠시 동안만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의 사진이나 이 사진이랑 똑같아요. 포식자와 비식자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고기만 먹으니까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고요. 모든 것이 동일해요. 근데 이 사진은 앞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 사진은 1990년대에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부족 간에 또 서로 다른 무장 집단 간의 엄청난 학살과 약탈, 방화,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이 벌어질 당시에 어떤 사진 기자가 국제 구호단체와 함께 수단 지역에 들어가서 우연히 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저기 앞에 죽어가고 있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요. 저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 또 목마름, 굶주림, 이게 느껴지시죠?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감정이입이 돼요. 저 아이가 느꼈을 그런 감정들이 전해져 와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화가 나요. 우선 의문이,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죽었겠죠. 왜 내전이 벌어진 거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야? 이렇게 생각이 미치고요. 그 다음 단계로서 저 사진은 뉴욕타임즈에 게재되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집에서 받아보는 신문에서 보셨다면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 사진 찍은 놈은 어떤 놈이야? 뭐 하는 놈이야 도대체? 저 상황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진을 실은 신문사는 또 뭐 하는 놈들이야? 엄청 화가 나서 사진 밑에 댓글을 달든가, 더 열받아서 전화를 해서 신문사에 하든가, 이메일을 보내든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실제 상황이거든요. 이 사진이 뉴욕타임즈에 게재되고 나서 엄청난 비난이 신문사와 작가, 편집진에게 쏟아집니다. 그 분노는 아주 정당한 분노죠.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저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는 거. 어떻게 됐을까, 저 아이는. 그리고 저 상황에서는 아이를 구해야지 왜 사진을 찍고 있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외로움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이 사진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사진작가는 자살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는데요. 물론 이 사진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만 자살한 것은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쳐서 고민하는 끝에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느꼈던 이 분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러면 그 분노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된 걸까? 사실은 이 작가는 국제 구호단체의 구호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호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탐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장면을 보게 되죠. 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가서 독수리를 쫓아냅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가서 돌을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독수리를 내줬습니다. 저 아이를 구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호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이를 구하려면 안고 가야 되는데, 구호단체 활동가들과 기자들에게 내려진 행동 강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난민들과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염병, 온갖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아이를 안아주지 못합니다. 구하지 못했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지인들에게, 친구들한테 많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안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뉴욕타임즈는 왜 싫었을까? 뉴욕타임즈는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언론의 기능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구호 활동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작가의 비극적 죽음으로 끝난 이 소란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었느냐?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작가는 작가로서 이 프로답게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언론사의 그런 철학에 따라서 사진을 게재했고요. 퓰리처상 위원회는 그 정신을 높이 사서 퓰리처상을 줬고요. 독자들은 엄청난 분노에, 정당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거나 느끼지 말았어야 될 부당한 감정을 느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통은 실패했죠. 소통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작가가 그때 느꼈을 외로움, 고독함, 서운함,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의 잘못도 없지만 소통은 실패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냐 하면 타인과 교감, 소통이 안 될 때 외로움을 느껴요. 그렇죠? 왠지 내가 없으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를 뒷담화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또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데 나만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또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오해할 때, 한번 오해가 생겨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꼬일 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직장에서 우리 과장님은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맨날 꼬투리만 잡아서 야단을 쳐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의 동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자꾸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할까? 오해할까? 이런 상황에 거의 다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외로움이 가중되죠. 혼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로움이 주는 나쁜 어떤 측면을 상쇄하는 다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균형이 무너지면 이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으로 연결되는 무서운 감정이 되는 겁니다. 되게 외로움을 느낄 때는 그 외로움의 이면에 타인에 대한 서운함, 타인과의 단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이해하려고 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비치고요. 자기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연결되고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기 삶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은 끝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 국민 6명 중에 1명은요 자살을 생각해봤어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 중에서요 해마다 35명이 자살을 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되던 시절에는 그것이 7명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서 4배가 넘는 숫자가 자살을 합니다. 거의 권위주의 독재가 판을 치고 학교에는 폭력이 병행하고 군대에서 맞아 죽어도 진실이 다 은폐되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근데 훨씬 풍요로워지고 훨씬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훨씬 더 즐길 거리가 많고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사람들은 그때보다 4배나 더 많이 자살을 합니다. 이제 이 원인은 사회경제적 환경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그 사회적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례를 보시면 위로가 될 거예요. 소통에 실패하고 타인과 교감하지 못해서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꼭 잘못이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남에게도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소통에 실패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누구의 잘못이 있을 때도 있겠죠. 일단 소통에 실패하고 타인과 교감하지 못하는 것이 꼭 나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또한 그럴 때 타인이 나에 대해서 나쁜 의도 또는 악한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위로가 될 겁니다. 원래요 소통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그것이 안 되면 이상한 상황, 잘못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저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원래 소통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부라도 소통이 되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들인데 나가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존중하고 거기서 더 얹어서 나를 사랑해주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답을 쉽게 못 찾을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게 못 해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모르는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와 여러분의 세계 사이에는 교집합도 넓게 있지만 서로 엇갈리는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딸이 대학생인데 딸의 세계 중에 모르는 게 많거든요. 이미.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모르는 게 생겨요. 부모도 나를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그렇게 해주고 있다면 가능하겠죠. 여러분도 부모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모님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게 문제야. 우리 엄마가 왜 그런지 몰라.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만큼 여러분 자녀들도 나중에 생기면 그렇게 할 거예요. 연인이 그렇게 해줄까요? 초등학교 동창생 친구가요? 또는 혼녀 배우자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해주잖아요. 완벽하다고까지는 못해도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나를 그렇게 해준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떤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한 3월 달쯤에 페이스북에 어떤 시를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게 그 50년대에 활동했었던 김수용이라는 시인이 썼던 김일성 만세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 진짜 김일성의 어떤 만세를 김일성이 뭐 추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김일성 만세도 외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라는 의미의 시였습니다. 근데 그 시를 올리자마자 거의 하루 안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댓글은 안 달리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고, 뭐 기무사에서 연락 온다고 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막 연락이 와서 겁이 나가지고 급하게 또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처가 남았었는데요. 그게 그 이후에 최근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지난주에 백분토론 때 변희재 대표가 광주 사태라고 했던 내용들까지. 그런 부분을 지금 그때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김일성 만세라는 말조차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광주 사태나 광주 폭동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도 만약에 그게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어떤 역사적인 고찰이라면 검토가 다시 한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아직까지 약간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질문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김서영 시인이 그 시를 쓰신 것도 그 김일성이 훌륭하다고 해서 만세를 부른 게 아니고 김일성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우리가 진짜 북한과는 다른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런 취지로 쓰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터무니없는 주장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견해가 있죠. 그것은 저는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봐요. 원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회의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다수가 좋아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걸 제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원래부터 자유라는 관념은 국가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과 이 제약 이런 것들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집단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견해까지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김소영 시인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 여기 해양대학교 병원 앞에서 누가 김정은 장군님 만세 외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되게 아마 지나가면서 별 미친놈 다 있네 이러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놔둬도 된다고 봐요. 그 사람 생각을 말하는 건데 우리 사회 국민 대부분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하는 견해예요. 네. 그런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까지 자유가 주어질 때 만인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1배. 근데 변희재 씨가 나는 광주 사태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 오케이. 저는 변희재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여요. 오케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서로 견해의 차이예요. 그죠? 그냥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 광주 민중항쟁을 국가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국회에서의 법률을 통해서 일단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걸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와는 다른 개인적인 견해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얘기해요. 변희재 씨는 그걸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변희재 씨에게는 그런 주장을 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만 토론할 수 있을 따름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는 글들을 올린다는 이유로 그 사이트를 폐쇄하자, 이 주장은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자유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사회다라는 글을 싣는다는 이유로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자는 주장과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베의 회원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오는 그런 홍언이 뭐니 하는 글들은 쓰레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홍어택배라고 말할 자유가 있고 저는 그 홍어택배라는 글을 쓰레기라고 말할 자유가 있어요. 나아가서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의 인격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왜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느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지고 쓰레기 같은 글을 쓰는 자들에게까지 표현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될 때 모든 선량한 시민들에게 완벽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메리 프린트라고 펜트하우스인가요? 예, 그 도색 잡지를 만든 미국의 유명한 출판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쓰레기 같은 잡지를 만든다고 저 인간도 쓰레기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나 쓰레기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선량한 수준 높은 여러분들에게는 완벽히 보장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방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기록 승소 판결을 받아내죠. 도색 잡지까지도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걸로 연방 대법원인가요? 거기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합법화되는 과정을 거쳤죠. 물론 도색 잡지의 부작용이 있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난잡한 잡지를 금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난잡한 잡지의 경계선이 어디냐는 문제가 생겨요. 우스개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불건전한 주장을 하는 사이트는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좌든 우든. 이게 언어의 함정인데 우리는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언어의 함정에 빠져요. 논리학적으로. 요즘 개콘에 벗겨진 남자가 가끔 등장하죠. 머리 없는 남자. 개그 콘서트 안 보세요? 벗겨진 남자가 나와요. 저 대머리. 대머리가 뭐죠? 머리카락이 없는 게 대머리예요. 그게 우리 언어적인 개념이에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대머리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10만 개인데요. 머리카락이 하늘도 없어. 대머리죠? 대머리 맞죠? 머리카락이 한 개 있으면 어떡해요? 한 개 있으면 그래도 대머리예요. 2개
2개 있으면요. 그런 대머리 같아. 5,000개 있으면 10만 개인데 5,000개면 2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 대머리지. 10,000개 되면 어떤데요? 그럼 사람들이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 5만 개 있으면 대머리냐 아니야? 반이나 있는데 그럼 대머리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5만 개의 머리카락이 앞에하고 위에만 빼고 뒤에하고 옆에로 몰려 있으면 어떤데? 그럼 대머리지. 이 대머리라는 이 개념이요. 이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경계선이 모호하다. 불건전함 있죠. 불건전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반사회적인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불건전해 보이는 주장들 중에서 금지 입을 막아버려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트에서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누군가의 보호받아야 마땅할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것은 처벌을 해야죠. 형사적인 처벌도 해야 되고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답은 일베 사이트는 놔둡시다. 그러나 그 사이트에서 그냥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아 마땅한 특정한 법익을 부당한 방식으로 침해했을 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고 또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해야 된다. 이것은 좌든 우든 어떤 주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사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논리라는 것.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베는 원래 DC 인사이드에 삭제된 걸 모아놓은 게시판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부활하는 게시판이잖아요. 사이트잖아요. 원래부터 출발이 그랬다고요. 쓰레기통이에요. 원래부터가. 그리고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해로워 보이지만 해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장균이 음식에 나오면 난리가 나죠. 보건복지부에서 막 식약청에서 나와서 막 압수수색하고 막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난리잖아요. 대장균은 해로운 균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장 속에는 대장균이 다 있잖아요. 대장균은 대장 속에 있을 때 해롭지 않다고요. 그놈이 요도에 들어가면 방광염이 일어나잖아요. 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 대장균이라는 것은 수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세균이에요. 우리도 그 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고. 걔가, 그 대장균이라는 애가 대장에만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일베가 일베로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특정 정당으로 옮겨가거나 국가기관으로 번져가거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 주장을 욕하는 놈은 다 내가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건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를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강제하지만 않는다면 남의 비웃음을 사기 위해서 스스로 헛소리를 하는 것을 왜 말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일반적인 복지 정책이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거나 정당을 선택할 때에도 안정성이 있어서 세금도 덜 잘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복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를 안 해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건 무슨 사실과 맞지 않는 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긴 하지만 전체 국가 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한 20, 30년, 20년 동안 특히 민주화 이후에 1987년 이후에 한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이건 추세입니다. 추세. 왜냐하면 국가는 결국 많은 시민들의 욕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자신이 그걸 좋아하든 안 하든 일정 부분은 그걸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다 인간다운 삶, 또 보다 더 평등한 삶, 그리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가재정의 변화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온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지하 5년 동안도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증가율이 좀 감소된 거죠.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올라간 정도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초기 상황은 역시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질 어떤 정책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제 그 다음 정부나 그 다음 국회에서 이게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서유럽, 북유럽 국가의 복지 시스템과 비교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이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지상천국이고 여기는 생지옥처럼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모든 점에서 이 유럽 선진국들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 국민소득 이런 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쫓아왔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노후연금 뭐 이런 등등의 사회보험이나 복지제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문화의 차이나 어떤 역사적 환경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저기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사람 세상이고 여기는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생지옥이다. 이거 저는 별로 옳은 진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적인 정권교체, 역정권교체 이런 걸 겪고, 정권교체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의 교체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학습을 더 많이 하고 나면 이제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부나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더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좋은데, 저는 약간의 안타까움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게, 그전에 정치할 때는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요. 왜 대한민국을 생주옥처럼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상당히 괜찮은 나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문제가 많긴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문제들을 개선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몇 가지 결정적인 하자들, 노동시장의 이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어떤 청년 취업의 이 기회가 부족한 거나 이런 몇 가지 문제만 잘 해결을 하면 강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잡은 이래 이렇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던 시대가 언제 있었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원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의 가치는 그것대로 알고 인정하고 누리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기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괜찮다, 그렇게 저는